말콤 X가 누구신지는 아시죠? 흑인 민권 운동에서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마틴 루터킹 목사잖아요. 마틴 루터킹은 이제 남부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도시 흑인 게토 출신의 말콤 X는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백인들이 언제 우리가 씨바 뭐냐 이렇게 곱게 시위나 하면은 우리를 인간으로 취급해 준다든 조건은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도 총을 들고 백인들은 그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흑인들을 마치 파리 죽이듯이 벌금 100주 대낮에 사살하는데 우리가 왜 총 맞고 우리는 비폭력 무장이에요 하면서 총 맞고 죽어가야 돼. 우리도 총을 들고 쏴서 백인들을 쏴서 죽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걔들은 우리를 존엄한 존재로 볼 것이다. 그 말콤 X가 1964년에 연설에서 굉장히 50년대와 60년대의 흑인 재즈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어떤 음악평론가나 미학자가 쓴 글보다 바로 40년대부터 50년대까지 나타났던 일련의 어떤 새로운 재즈의 현상, 바로 비밥에 대한 굉장히 본질을 꿰뚫는 연설 내용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흑인이 새로운 창조를 가로 열고 너희들 백인이 그냥 본래 있던 거 가지고 딸딸이나 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흑인은 새로운 니들보다 더 우월한 새로운 창조의 길을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창조의 힘이 뭐냐? 우리는 즉흥 연주라는 걸 갖고 있다. 시발로만 너희들은 악보대로만 연주하지. 우리는 즉흥 연주에 힘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 이 문장이 더 가슴 아파요. 재즈는 미국에서 흑인이 자유롭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야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1864년도 아니고 1964년에 흑인 민권운동이 정말 불타오를 때 이른바 워싱턴 행진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에 나왔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60년대까지의 미국에서의 이른바 아프리칸 아메리칸 미국 흑인의 사회적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여전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테마인 비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비밥이라는 말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그 오다쿠들 있잖아. 덕후들. 재즈 광들에게 전 세계의 재즈 광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비밥의 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실 걔들은 이것밖에 몰라요. 그 이전과 그 이유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정말 그럴 만한 게 이 비밥의 시대에 마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 사이에 빈에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에게 와르르 나왔듯이 정말 천재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와르르 나왔다가 와르르 다 마약하고 다 죽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재즈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착시 현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비밥이란 뭔가? 이 비밥은 아까 말했던 불안과 흥분 그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어떤 그런 탑과 같은 음악이에요. 이 비밥을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밥이라는 이름 아래에 묶여있는 그런 수많은 예술가들과 음악들은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굳이 이 한 단어로 비밥을 정의할 수 있겠다라고 창조해낸 말이 있어요. 바로 After Hours라는 말이에요. After Hours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몇 시간이 흐른 뒤가 아니고요. 이게 영업이 끝난 뒤에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영업일까? 도대체 어떤 영업과 비밥이 상관이 있는 것일까? 그러면은 좀 아주 축약되게 이 비밥 직전까지의 역사를 좀 간추려 볼게요. 사실 재즈는 1910년대에 탄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짧은 50년간에 클래식이 한 300년 동안 지나온 것을 압축적으로 지나게 됩니다. 1910년대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뭐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나중에 또 참전을 해서 승전국이 되죠. 이 1차 세계대전 때 사실은 전 세계에, 전 세계는 아니에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엄청난 어떤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군수 산업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부에 있던 흑인들이 무려 75만여 명이 북부의 군수공업단지로 이주해서 북부 대도시의 노동계급이 돼요. 사실 이 흑인의 거대한 이동과 재즈의 탄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제 뉴올리언즈에서 시작되었던 남부의 항구 도시였던 재즈가 뉴올리언즈의 스토리빌이라는 이른바 홍등가 창녀촌에서 시작된 음악이 북부 시카고까지를 가고 결국 1929년도에는 제1세대 재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엠블럼이라고 할 수 있는 루이 암스트롱이 드디어 흥행의 메카인 뉴욕에 입성했어요. 루이 암스트롱이 뉴욕에 들어가는 1929년 이 시점만 하더라도요. 미국 전역에서는 이제 드디어 재즈 흑인들에 의한 재즈가 슬슬 쫙 번져가고 있었는데 이때 이미 미국 전역에 에릭 홉스바움이라는 역사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6만 개의 밴드가 있었고 무려 흑인 20만 명의 재즈 직업 연주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숫자죠. 근데 하필 바로 그 시점인 1929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아작이 나죠. 그냥 개박살이 납니다. 근데 이 개박살이 나는 대공황의 불경기 동안에 1930년대에 이제 재즈는 굉장히 힘든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이 불안기의 미국인들의 오락적 위안물로서 오히려 부상하게 돼요. 이것이 뭐다 그랬습니까? 스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30년대의 스윙은 이제 더 이상 흑인들만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주류 백인들의 어떤 일과 후에 오락적인 그 문화가 돼요. 그래 오늘 그냥 나와서 술이나 한 잔 빨고 술이나 한 잔 먹고 춤이나 한 판 땡기고 집에 가서 자꾸 또 내일 아침에 일하러 나가야지. 이런 그 육문화 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급부상을 하게 돼요. 이걸 스윙이라 그러는데요. 이미 30년대에만 보면 미국 전 음반 판매구의 85%가 스윙 음반이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미국의 이제 이른바 음반 산업의 기틀이 스윙에서 만들어지고 이 스윙은 바로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 음악사에서 지금도 여전히 세계 음반 산업의 28%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의 최초의 메인스트림 장르, 주류 장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즈가 완벽하게 대중화됐어요. 그러니까 상품이 됐어요. 돈이 됐어요. 그리고 이 불경기 중에서도 이 30년대 되면 미국의 거의 흑인 가정에조차도 뭐가 보급되느냐? 라디오가 다 보급돼요. 그러니까 뭐 굳이 클럽에는 또 흑인들은 또 출입이 안 돼. 그게 출입할 수 있는 흑인은 딱 2명 중에 1명이야. 웨이터거나 아니면 연주자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디오를 통해서 정말 자기 걸 라디오로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돈이 되면서 이 돈이 되는 것을 인구의 11%밖에 안 되는 흑인들에게 맡겨놓을 백인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스윙은 백인이 접수합니다. 그래서 스윙의 왕이라고 뽑혔던 베니 굿맨 오케스트라의 베니 굿맨 백인이에요. 물론 베니 굿맨은 굉장히 반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 밴드에 뛰어난 흑인 연주자들을 박았어요. 근데 그럼 또 백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클럽에서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카튼 클럽에서 베니 굿맨은 클라리넷 주자거든요. 리더이면서 지휘자면서 클라리넷 주자인데 연주를 할 때 앞에 또 술 취한 취객 백인이 씨발 왜 시크먼스들 데리고 지랄이야 막 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일인데요. 내가 연주하다 말고 씹색 한 번 더 하면 클라리넷으로 대가를 확 부셔버린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흑인 옹호했지만 베니 굿맨을 제외한 대다수의 그 백인 밴드들은 전부 백인들만 썼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될 만하면 백인이 갖고 가서 완전 흑인 그 스윙 밴드들은 완전 미나토판의 흑사리 껍데기 신세가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이 역사는 그 뒤로 1980년대까지 이어져요. 흑인이 만들고 백인이 채간다. 그 다음에 R&B가 그랬고 로큰롤이 그랬고
그다음에 이런 디스코마저도 사실은 흑인 게이 공동체의 산물인데 이게 돈이 될 만하니까 백인들이 삭제 가서 존 트라볼트라는 아주 디스코의 세계적인 상징을 만들어내죠. 힙합 어떻습니까? 뉴욕의 흑인 게토에서 탄생한 힙합도 돈이 될 만하니까 백인 오빠들이 또 싹 다 들어갔죠. 근데 그럴 때마다 흑인들은 그래 갖고 가 씨발놈들아 그래놓고 또 계속 새로운 장르들을 공급하게 되죠. 그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스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돈이 될 만한 메인스트림 장르가 되고 백인들이 갖고 갔는데 이거는 빅밴드란 말이야. 단원에 최소한 17명에서 26명. 빅밴드다 보니까 본래 뉴올리언즈에서 시커먼스 형들이 했던 것과 같은 어떤 그 흑인 특유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임프로바이제이션, 즉흥 연주가 안 되겠지. 26명에서 지 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재즈가 본래 뭐였다? 재즈가 본래 뭐였습니까? 자유로운 각각의 개인들의 가치가 동등한 음악인데 이거는 이런 자유를 주면 안 돼. 통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밴드의 리더, 밴드 마스터라고 하는 컨덕터, 지휘자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도 이제는 그전에는 흑인들에게는 편곡이라는 개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을 리가 없지,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런데 이제 편곡이 중요해져. 그러니까 야, 요대로 연주해 새끼야. 너 오버하지 마.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래도 재즈랍시고 즉흥 연주 파트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이미 태권도에서 약속 대련 있잖아. 뭐 자유 대련이 아니고 진짜 싸우는 게 아니고 마치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받고 내가 차면 내가 맞아주는 척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것처럼 즉흥 연주는 즉흥 연주인데 사실 즉흥 연주가 아니야. 다 이미 짜여져 있는 거야. 우리가 보면은 저 솔로가 좀 노시네 이런 거지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인화된 음악으로 진화하고 철저히 이 고객들을 위한 상품의 음악으로 이제 고착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스윙 밴드의 그 분위기에서 이건 재즈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예술적 자의식을 가진 흑형들이 내 정말 묵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한다마는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영업이 끝난 뒤 바로 스윙의 시간이 끝난 뒤에 다 퇴근하고 난 뒤에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놈들 모여. 그래서 우리끼리 가서 진짜 우리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뉴올리언즈 시절에 역시 재즈는 이 대편성은 아니야. 역시 한 4명에서 7명이 적당해. 그래야 서로 눈빛만으로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오늘 좀 약간 필 받았네. 좀 봐주자. 그리고 달리는 놈도 그냥 살짝 눈치 말로 자 이제 곧 끝날 거야. 그러니까 너 같이 나올 준비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20몇 명이 되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애프터 아워즈라는 말은 결국 상업화되고 규격화된 그래서 재즈 본연의 흑인의 영혼으로 우리는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 다시 새로운 음악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밥이 출현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비밥은 다른 말로 풀자면 근원적인 본래 재즈가 갖고 있었던 자유와 평등 정신의 회복입니다. 그럼 이들과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출신 성분도 다른 클래식하고 재즈는 무슨 관계냐? 클래식과 재즈는 똑같이 연주음악이에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점이 똑같아. 근데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했습니까? 악보 때문에 이 두 개가 다른 음악이 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클래식은 뭐냐면 작곡가가 주인인 음악이에요. 악보를 그린 작곡가가 주인인 음악이다 이거야. 그래서 악보에 쓰여진 대로 연주자는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1바이올린 파트는 제1바이올린 파트에 그려진 음표대로 가야 되는 거야. 제1바이올린을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제2바이올린 조부리 마음에 드는데 하고 그걸로 연주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에 비해서 재즈 음악은 뭐냐면 똑같은 연주 음악이지만 뭐다? 여기는 작곡가가 주인인 음악이 아니고 연주자가 퍼포머가 주인인 음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연주하고 있는
내가 이 음악의 주인인 거야. 여기는 물론 가슴 아픈 것도 있죠. 일단 처음에 초기에 흑인 재즈 연주자들이 악보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악보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그 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문제는 아니에요. 악보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즈 연주자의 최고의 치욕은 뭐냐면 똑같은 곡을 똑같이 연주하는 거예요. 그건 전 솔직히 재즈에 대해서는 저도 몰라요를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재즈를 아는 것이 왜 어렵냐면 연주가 복잡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챗 베이커의 My Funny Valentine, 우리가 알고 있는 My Funny Valentine은 1959년에 녹음된 그 음악일 뿐이에요. 근데 챗 베이커에 있어서 My Funny Valentine은 그 곡을 한 수백 번 연주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그 곡은 다 달랐다라는 거야. 결국 우리가 녹음되어 있는 그 한순간에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던 바로 그 음악은 그냥 그 음악일 뿐인 거지. 그래놓고 우리는 그거 하나 들어놓고 우리는 챗 베이커의 My Funny Valentine 죽이지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건 진짜 웃기는 짜장면인 거예요. 그 순간 그 연주하는 되는 그 순간의 연주자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음악이야. 그게 동일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클래식과 재즈의 차이인데 바로 그 순간만 존재하는 그 재즈는 어느 때만 가능을 했냐 말이야. 이른바 소규모 밴드인 캄보일 때 가능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이 빅밴드 시대로 가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악보대로 연주해 마치 클래식화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비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걸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시시피강 중부 왼쪽에 있는 캔자스 시티, 이제 흑인 그 재즈 음악의 아성이 강했던 이 캔자스 시티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두 명을 낳게 되는데 바로 스윙 시대의 흑인 밴드를 대표하는 카운트 베이시. 또 이럴 때 애칭을 지어도 카운트가 뭐예요? 백작이잖아, 백작. 백작 베이시. 비록 이 사람은 스윙 밴드를 이끌었지만 물론 백인들에 비해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지만 이 음악이 사실은 얘의 음악이 바로 그 뒤에 오는 캔자스시티의 후배인 아까 여러분이 맨 처음에 보셨던 찰리 파커를 비롯한 수많은 비밥의 젊은 천재들의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제공해 줬던 스윙 시대의 마지막 스윙 밴드의 리더였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은 이들이 이제 드디어 뉴욕의 한복판에서 할렘에 있는 민턴즈 플레이하우스라는 바로 이 비밥의 산실이라고 되는 조그마한 연주 클럽에서 이제 이 여기로 미국 전역에 있던 비밥의 귀재들이 다 모여듭니다. 바로 그 찰리 파커를 필두로 해서 이제 찰리 파커의 정말 오랜 찰리 파커가 죽을 때까지 오랜 동반자 역을 했던 아까도 얘기했던 디지 길레스피. 이 디지라는 애칭은 뭐냐면 어지러운 이런 뜻이에요. 헷갈리는. 애가 좀 약간 정신이 없었어요, 애가. 굉장히 위트 있고 굉장히 뛰어난 트럼펫이었어요. 디지 길레스피. 그리고 이제 미국 재즈 역사에 루이 암스트롱과 찰리 파커를 이어 제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마일스 데이비스. 이 사람 이름은 뭐 안 듣더라도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가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존 콜트레인. 다음에 드러머 맥스 로치, 피아니스트 버드 파웰. 뭐 정말 재즈 역사에 기름은 수많은 천재들이 바로 여기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백인 한 명이 있었어요. 캐나다 출신의 길 에반스라는 백인 재즈 뮤지션이 여기에 일종의 터줏대감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은 캐나다 출신이에요. 똑같은 백인이라도 캐나다 출신의 백인들은 유색인에 대한 좀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덜합니다. 이게 좀 싸가지가 있는 애들이지, 특히 캐나다 쪽 애들이. 근데 얘는 스스럼 없이 이 흑인 뭐 전부 약에 찌들어 있는, 전부 헤로인, 코케인 중독자인 이 시커먼서 애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백인 음악의 지식들을 끊임없이 그 공유를 하고 교류를 했어요. 바로 이 민턴즈 플레이하우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턴즈 플레이하우스의
길 에반스라는 탁월한 편곡 능력을 가진 백인 재즈 뮤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뮤지션이자 이론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고급 과외를 매일매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바로 그 레코드 산업 때문에 이들은 만약에 레코드가 아니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만나볼 수도 없었던 쇤베르그, 드뷔시, 스트라빈스키 같은 유럽의 현대 음악들을 전부 이걸 들으면서 같이 들으면서 분석하고 또 그 현대 음악을 통해서 자신들이 나아갈 길에 대한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적용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선지 플레이하우스에 있었던 이 그 약쟁이 흑인들은 그냥 욱하는 김에 연주하는 애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당시에 흑인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굉장히 그 미학의 이론이나 예술사의 최전선에서 가장 핫한 음악들을 전부 흡수하고 자신들의 자양분으로 삼았던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위에 형들인 루이 암스트롱이나 뭐 이런 시드니 베셔 같은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똑같은 흑인이라도 완전히 다른 재즈의 그 경로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밥이 탄생하는 이 순간부터를 재즈 역사에서는 이른바 모던 재즈의 시대라고 부르고 비밥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루이 형이 지배하던 이 시대까지를 트래디셔널 재즈, 전통 재즈 시대로 그러니까 스윙까지를 전통 재즈 시대로 하는 게 딱 그 분기점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일단 음악적인 차원에서는 애프터 아워즈라는 말로 이때까지 설명을 드린 것인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비밥의 가장 근본적인 동인 비밥이라는 것이 정말 꿈틀거리면서 위대한 역사를 쓰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거대한 역사적인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반인종 차별 투쟁이었습니다. 이때의 흑인은 엉클 톰스 캐빈에 나오는 마음씨 좋은 톰 아저씨인 루이 암스트롱 시대와는 달랐어요. 첫 번째 시간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루이 암스트롱은 1971년에 죽을 때까지 그 격렬한 인종차별의 시대에도 사실은 백인들의 그런 폭력적인 질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노라고 얘기하거나 그거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백인들로부터 굉장히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1920년대 생인 이 신세대들 바로 전 시간에 여러분이 듣던 조선음악과 동명들과 거의 비슷한 세대들인 이 세대들은 달랐어요. 다시 말해서 트래디셔널 재즈 시대 때까지 흑인 뮤지션들은 이른바 짐 크로우법, 짐 크로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미 20세기임에도 불구하고 남부 지역의 대부분은 굉장한 인종차별법을 실제로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어요. 가령 뭐냐면 공민권, 흑인, 유색인종들에 대한 공민권 제한, 선거권 제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인이지만 미국인으로서의 누려야 될, 미국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권리는 사실상 박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걸 짐 크로우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고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이들 비밥의 뮤지션은 비록 약의 재질을 있긴 했지만 이들에게는 명확한 사회의식이 있었다 이거야. 우리도 미국 시민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이 60대 말에 되면 어디까지 나갔냐면 우리는 흑인임이 자랑스럽다.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아까 말콤 X의 그런 자랑스러운 선언이 나올 때까지 이들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예술을 통해서 혹은 또 모든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진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왜 다시 우리는 흑인 본래 재즈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재즈를 낳게 했던 그 근원인 블루스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할 수 있었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미국 사회 내에서의 흑인으로서의 자부심, 흑인으로서의 자기들이 얻어내야 될 것들에 대한 우리는 투쟁에 대해 동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지 길레스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비바베스의 근원이 더 이상 짐 크로우 시대의 가난하고 더러운 시대의 흑인 노예 시대의 블루스가 아니다. 바로 도시로 와서 노동자 계급이 된 바로 이 대도시 흑인의 블루스다.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저 미시시피의 농장 지역에 그 옛날에 노예 시대에 더럽고 때리면 맞고 지름도 못 쓰던 시대에 그 블루스를 되찾자라는 게 아니다. 우린 지금 바로 지금 이 대도시의 흑인 노동자 계급의 블루스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도시화한 다시 말해서 근대적으로 이행한 흑인들의 음악 그것이 이제 바로 비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던 재즈의 시대가 개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그러면 예술가로서의 그 미학적 핵심은 무엇이냐면 막 저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쇤베르그 형의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쇤베르그는 지난 1000년의 역사를 넘어서겠다고 한 거고 재즈 역사도 아무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뉴올리언즈 저 아시 스토리빌 때부터 다 치더라도 30년 고작 될까 말까 한데 그 속에서 있어 왔던 그 모든 클리셰들 재즈 하면 우리가 당연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바로 처음 듣자마자 알게 되는 그 뻔한 테크닉들 그 뻔한 룰들 그런 음악적 룰들은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는 다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음악의 질서, 새로운 흑인의 정신의 질서를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비밥의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칼을 뽀내는 것은 뭡니까? 적흥연주로의 복귀. 진짜 적흥연주. 이때까지 스윙에서 사기쳤던 적흥연주 말고 진짜 적흥연주. 그리고 그야말로 모든 그 자유분방한 에너지가 가장 원천적으로 살아있는 정말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있는 자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그 뜨거운 열정의 극점을 우리는 음악적으로 창조하겠다라는 겁니다.